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19강인데 주택정책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뭐 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문제가 나와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절의 흐름을 보면 1절이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 정책 전체를 한번 보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장기는 주거난이 심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주택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개념은 보조금을 임대료로만 사용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학술적 개념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서 저소득 임차인의 후생을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임대주택 정책이다. 지금 1절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분양가 규제 상한제 이런 것 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좀 가볍게 가시는 거예요. 주택 정책을 들어가기 전에 주택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건데, 주택 문제는 집이 없다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하는데, 양적인 주택 부족 문제, 이거는 대충 해결됐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택 문제가 없는가? 공급 측면에 그건 아니에요. 집의 량은 많이 있는데 집의 수준이 저품질이면 안 되는 거죠. 질적 주택 문제, 수준의 향상 문제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 정책의 문제는 수요 측면은 집이 없다가 아니라 집을 살 능력이 없다. 혹은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의 문제인데, 이것을 주택 부담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주택 소비자가 주택을 부담하는 능력의 문제. 그래서 이 수요 측면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서 슈바베 지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본인 소속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고, 이게 너무 높다면 힘든 거죠.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거비란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집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샀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될 수도 있고, 상하수, 연료비, 관리비 등. 그래서 이 슈바베 지수가 보통 33%를 넘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지출 중에 주거비로 3분의 1 이상을 내게 되면 좀 이건 힘든 거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슈바베 지수고요. PIR 지수라고 있는데, 이 P는 프라이스고, RI라면 렌트 해가지고 임대료로 이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해가지고 이 끝에 R 레이시오로는 이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분수고. P는 주택 가격이고 I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연봉 3천만 원인데 집값이 3억이다. 뭐 전세가가 3억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게 10배나 되잖아요. 심각하죠. 이 말은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간다.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정책이 필요하다. 임대를 주택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대출제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 문제는 집이 없다의 문제와 돈이 없다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줘야죠. 주택금융 활성화,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 세금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싼 값의 주택을 많이 만들자. 예, 국민주택 규모의 이런 뜻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집이 없다니까 택지를 공급해서 또 공급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집을 많이 짓게 하면 된다. 주택의 생산성 증대하게 하고 개량, 리모델링이 질적 측면의 대책이겠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플러스에는 이게 수요와 소유가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는 디맨드니까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보셨던 대로 사고 싶다, 사려고 한다. 소비자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량이라면 이 니즈는 정책적 측면의 필요량이죠. 하우징 니즈 해가지고 주택이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적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건 뭐 가볍게. 예.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듣고 흘려버리세요. 재고량 대조법은 가령 주택 재고가 3천만 호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재고가 2,700만 호가 있다 그러면 필요량은 300만 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국의 가장수가 2천만 명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2천만 채가 필요한 거구나. 아니면 직접 수요 조사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주택 소요량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양이고 주택 수요라는 건 이미 시장론 다 배우셨죠? 시장 논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임대주택 정책으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임대료 규제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이 임대료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고 그 균형 상태 하에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가 이 가격을 통제하겠다니 이런 뜻이에요. 그 취지는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 정책 등은 시장 경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망가지더라도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정치용어로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통제 정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 상한제입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10,000원이다.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보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선을 둔다 이겁니다. 항상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균형 가격 아래에서 못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 실링이에요. 천장을 두는 겁니다. 이 선을 더 이상 법적 최고 가격은 가령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이상 올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자가. 그래서 이것은 힘없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도 있는데 최저 가격제. 이것은 가격 하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 균형에 맡겨놓으면 이게 너무 싼 거죠. 그래서 힘없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여기가 바텀이에요. 바닥. 플로어입니다. 여기 바닥 밑으로 여기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한다. 이게 최저 가격이다. 이런 거예요. 가령 노동시장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동 공급자와 노동 수요자인 기업 간의 관계에서 균형에 맡겨놓으면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최저임금제를 두잖아요. 균형보다 높게. 뭐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이 되지만 시간당 우리나라는 6,000원 정도, 6,000원대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 맡겨놓으면 5,000원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최저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전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이 수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공급자라고 하면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고소득자를 보고 집이 있으니까 임차인은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시장 균형에 맡겨놓으면 그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대료를 밑으로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가령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이게 너무 비싸니까 8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법정 규제 임대료는 8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최고 가격제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기 효과는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20만 원 혜택을 보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0만 원 손해가 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재분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저소득 임차인은 2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러한 것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을 다시 분배했죠. 시장에 맡겨놓을 때보다 저소득 임차인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고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기존 세입자는 당연히 혜택을 받아요.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공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이제 임대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생기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한다. 초과 수요를요, 공급 부족이라고도 해요. 수요가 많으니까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고도 한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급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대료만 떨어졌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생겨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제도예요. 정부 목적에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장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장기에는 공급자가 공급을 줄인다. 이게 절대적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공급자가 장기에는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줄이지 않지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이 줄죠. 그죠? 아, 이제 임대 사업 못 해먹겠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공급자가 들여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용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지 않아서 공급이 줍니다. 그러면 수요는 더욱더 늘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가 배웠죠. 2장에서, 2편에서. 그리고 공급도 주니까 초과 수요 규모가 더 커졌어요. 초과 수요 규모가 단기보다 더 커진 이유는 수요도 더 늘었고 줄지 않았던 공급까지 줄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되는 양은 아무리 이만큼 사려고 해도 공급량이 얘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120을 사려고 해도 주택수는 80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80에서 되는 겁니다.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공급이 이렇게 되니까 주니까 자 80번째 수요자가 사려고 하는 최대 가격은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음성적 지불 현상이 생기는 거. 뒷돈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량이 부족하면 뒷돈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된 임대료, 법정 임대료와 뒷돈을 주는 이 임대료와 차이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임대료가 두 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줄면서 임대료가 상승, 겉으로는 못 받지만 뒷돈을 주는 음성적 지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음성적 지불. 이렇게 되면은요, 주택난은 더욱 가중된다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지 않죠.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주택의 질도 떨어져요. 이게 모든 것은 경쟁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공급 자체가 줄어서 이거 뭐 임대료 이거 받아서 뭐 남겠어요. 집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공급이 주는 효과로 뒷돈을 받긴 하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거 이동도 잘 안 되고 주택의 질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주택난은 결국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제한하는 그런 임대료 규제는 이걸 왜 할까 이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물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단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형평성을, 임차인의 형평성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니까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장기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하면 되는 거죠. 가령 잠시 후 임대료 보조 정책 등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매회 나와요. 이 단순한 논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것은 계산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자, 단기 공급 함수 가령 QS는 100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함수 QS는 2P-100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수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공급 함수가 가격에 반응 안 하잖아요. 각 P가 없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수요 함수는 가령 QD는 200-P 해서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이 문제에서 가정할 때 수요 함수는 같지만 공급 함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부가 임대주택 호당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이제 통제했어요. 규제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한 거죠. 그때 임대주택 부족량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혹은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랬죠. 공급량은 100으로 변하지 않고요. 여기다 90을 대입하면 수요가 110입니다. 110하고 100하고 차이점은 10이죠. 단기적으로 부족은 10%입니다. 10%. 장기에도 이 90을 넣어보면 돼요. 90을 넣어보면 2, 98, 180에서 100을 빼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요량은 똑같은 거. 여기 90이면은 똑같죠. 110이죠. 그러면 110에서 수요는 110인데 공급은 80밖에 되지 않으니까 30의 초과 수요 혹은 공급 부족량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데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단기엔 초과 수요가 적었지만 장기에는 초과 수요가 많고 그 이유는 주로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급이 장기에 100에서 80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회 때인데요.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틀린 것. 자,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이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신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고 이게 균형 임대료죠. 그러면 이 아래에서 규제해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임대료 규제였어요. 최고가격제. 근데 가령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규제하면 되는 건데 이 위에서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120만 원 이상은 불법이다.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냥 100만 원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120만 원까지. 규제 하나 많아 그냥 시장 상태에 그대로 있다.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낮을 경우에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 비탄력적이 바뀌어 있죠. 단기적으로 안 변해요, 잘.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계산 문제 보신 바로 전에 보신 문제와 다 계산도 해보시고 그림도 봤어요. 자, 4번 균형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 자, 낮을 경우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바로 계산 문제까지 풀어보셨던 문제. 매해 문제가 똑같아요, 거의.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보조금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은요, 수요자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정책과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하려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수요자 보조금 중에
이 바우처라는 뜻 자체가 쿠폰 뭐 이런 뜻이에요. 상품권, 쿠폰 이런 뜻. 그래서 주택 바우처의 개념은 사실 원래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다른 곳에 써버려요. 술 사 먹고 복권 사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바우처로 주게 되면은 이건 오로지 임대료로만 낼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우처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게 되면 뭐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직접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걸 묵시적 바우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우처를 주고 나서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임대료용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바우처인 경우에는 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바우처를 주었다. 임대인한테 주었다. 묵시적 바우처. 그럼 요 차액인 임차인은 80만 원만 내고 임대인은 80만 원은 여기서 받고 20만 원은 정부기관에 가서 타면 되겠죠. 바우처를 들고 와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가 원래 사회복지 용어다. 사회복지에서는 수혜자가 돈을 주게 되면 다른 곳에 쓰니까 원하는 곳에 쓰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원래 제도 취지가 바우처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보조하는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요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공급 확대 정책만 깨워왔었는데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다. 수요자에게 이렇게 주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공급자에게 임대주택 짓게 해서 그곳에 이사가게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거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돈을 넣어줘 버려요 그냥. 자,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비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비 최대 임차 가구의 3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중간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1번부터 100명까지 있다. 그러면 소득을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쭉 나눴을 때 43번째 소득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최저로부터 43번째 이하 소득인이면서 부양 의무자를 충족해야 된다. 부양 의무자가 몇 명이고 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냥 뭐 근로소득, 임금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환산액도 하겠다. 재산이 많으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중위소득의 순위를 매긴 다음 순서죠. 그래서 계좌로 입금하는 거니까 기존의 바우처 제도의 학술적 용어와 서구에 사용되는 용어와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용어는 그냥 바우처 제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죠. 수요자 보조금 정책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돈을 주니까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안 쓰더라도 되겠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임대료가 올라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이 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장기라는 거죠. 자, 임대주택 공급 새로 생산해서 늘거나 하는 거는 단기엔 안 되겠죠. 장기에 늘겠죠. 공급분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만 하고 말잖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면 기존 임대인은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임대료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 원 주는데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기존의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보조금을 20만 원 줬어요. 이게 보조금인데 그랬더니 임대료가 가령 20만 원어치 상승해가지고 120만 원이 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원래 100만 원 내다가 20만 원 입금해주고 20만 원 더 붙여서 120만 원 냈다. 임대인만 혜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단기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임대인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기에는 이제 공급이 증가합니다. 야, 이거 봐라. 임대사업 하니까 대박이다. 너도 나도 임대주택 짓고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용도로 전환해 옵니다. 상가하던 거 임대주택으로 막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다시 하락하겠죠. 가정하기를 20만 원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임대료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왔어요. 이때서야 비로소 임차인은 20만 원 보조금 받고 8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가 하락함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규제와 반대죠.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였는데 그렇죠. 그럼 아까 보셨던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정책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장단기 혜택을 다 볼 수도 있겠죠. 역설적으로.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장기로는 보조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수요 보조금 정책은 생산자 보조금보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을 가령 지으면 그린벨트 풀어서 외곽에 짓잖아요. 그럼 살던 동네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수요자 보조금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신 거네요. 주거급여제도 아까 했던 내용. 이거는 이제 뭐 그대로고요. 이거 줄여서 썼습니다. 자,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생산자를 지원하는 정책이죠. 뭐 저리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장기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고 임대주택 소비가 그래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수요자 보조금 정책과 달리 임대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임대료가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지만 얘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바로 하락하니까 임대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16회 문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방식, 각종 부동산 정책 섞여 있겠네요.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임차인에게 주는 거니까. 2번,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다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더 증가합니다. 현금으로 줄 때는. 이게 틀렸고요. 자, 3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기억나십니까? 이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시험에 간혹 지문에 나오게 되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가령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수요 공급 이론을 말씀드릴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자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은요. 내 소득은 그만 명목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하나 살 거 두 개 사잖아요. 실질 소득 증가 효과. 더 살 수 있다 이거죠.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체 효과는 가령 아파트 가격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빌라나 연립으로부터 아파트로 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대체제로부터 해당 제어로 수요가 창출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임대료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과 같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니까. 임대료 보조를 받아서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것은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다라는 거니까 그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었죠. 3번은. 자, 4번.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당연한 내용이고 낮은 수준으로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였었죠. 19회는 임대료 보조 정책,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 실질 소득 증가, 소득 효과라고 했고요. 임대주택 수요 증가시키고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건 거꾸로 써놨죠. 증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부 시장 개입 정책 중에 하나다. 자,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혹은 국민주택기금 통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은 이게 좀 대명사 비슷해요. 이 안에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린 부분이 좀 있어요. 공공이 건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 그것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률적 그 근거는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제 직접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사업주체가 민간건설회사도 가능한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고, 장기 전세주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이에요. 여기는 건설하지만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장기로 전세 준다. 20년까지 뭐 이런 뜻이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관한 법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세 뭐 법도 많아요. 여기서 30년 이거를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30년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 국가 지자체고 여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간도 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라는 거. 이걸 다시 정리해 보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나오는데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학술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들은 법률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까지 늘리자 이거죠. 공공임대주택이 적으면 지금도 사실 전세난 무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면 소득 1분위, 4분위, 하위 10%부터 40% 계층까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장기간 임대예요. 30년. 장기 임대되는 것은 분양 전환되지 않아요. 분양 전환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돈 내면 분양 팔아버린다는 거죠. 임차인에게. 근데 전환되지. 긴 거는 전환되지 않는다. 시세보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여기 학술적 용어가 아닌 법률적 용어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이 있어요. 5년, 10년. 이거는 분양 전환됩니다. 짧으니까.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다가 나중에 돈 내서 자기 거로 한다. 분납임대주택도 있어요. 초기에 30% 정도 집값이 1억이면 3천만 원만 내고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납입해서 내 집 만드는 거. 50년은 분양 전환되지 않겠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0년, 5년, 10년, 50년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굉장히 싸죠. 시세의 30% 수준이니까 뭐 거의 거저입니다.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20년의 범위에서 20년까지 전세를 준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학문적 어떤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또 수요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자, 여기 어느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 임대주택 시장에 가령 10만 호를 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적 임대 시장에 플러스 알파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사적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이탈해서 갈 거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보셨듯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사적 시장에서 변하는. 수요가 감소하면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료도 하락했고, 여기는 어차피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를 낮게 공급하는 거니까 시장 전체 임대료가 하락해서 야,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만, 문제는 국가가 민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민간이 죽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자, 이제는 이렇게 사적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대인들이 나 못해 먹겠다 이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 싼 임대료로. 그래서 공급이 줍니다.
사적 시장만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증가분만큼 10만 호가 감소된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10만 호 들어와서 10만 호 나갔으니까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해요. 몰아내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몰아냈으니까 전체 임대주택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결론은 뭐냐면 공공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급이 줄어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사적 시장에서는 돌아왔어요. 공급량도 공공이 들어와서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다 나가니까 임대료 원위치로 오고 여기만 싼 거예요. 그래서 공공 임차인만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사적 시장을 다 몰아내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공공임대주택은 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거.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혜택받는 계층이 늘어나는 거죠. 문제도 있어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하는 것과 종업원이 하는 것과 다르죠.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게 아니니까 자기 거가 다른 거와 같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양 전환하더라. 그죠?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해주면 이제 자기 것처럼 관리하겠죠. 이런 문제도 있다. 자,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런 제도들은 자주 나오죠.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 니네들 싸게 해주고 10년 동안 임대를 해주면 임대인 니네들한테 세제 혜택 주겠다. 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민간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치료의 문제는 한번 옛날 문제인데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며 사적시장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죠. 공공으로 다 빠져나가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거 이거 맞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공에 밀려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증가하진 않는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유일한 문제라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25회 틀린 것.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인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탄력성만 나오고. 잘 보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이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하락하죠. 자, 임대료가 하락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임대주택 공급, 임차의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크다 하는 것은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적어지죠. 이 수요 증가는 가격, 즉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고요. 이거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고, 자, 희망주택의 임대료 이런 게 있었고, 장기전세주택인데 장기전세주택은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부동산 공급 축소, 장기적으로 질적 저하, 이건 보셨죠? 임대료 규제. 이런 거고요. 자, 분양가 규제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아까 임대료 규제와 똑같은 것을 이번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 분양주택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니네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평당 1,000만 원 이거 말이 되냐, 평당 800만 원 이상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요.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생산성이 악화되니까 땅값은 비싼데 설비, 주택의 설비를 싼 걸 씁니다. 질이 저하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공급 감소에 있고 공급 감소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1,200만 원에 거래되더라. 그래서 옛날에 분양권 전매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사가지고 당첨되면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평당. 그래서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람들. 이게 투기적 수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죠. 자, 어쨌든 같은 내용이고요. 네, 프리미엄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자 공급이 줄어서 이렇게 프리미엄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분양가 자율화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율화는 정책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냅두는 거지. 다만 분양가 규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율화 이렇게 이제 해본 겁니다. 투기적 수요는 없어지겠죠. 제대로 되는 거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거고. 자, 문제입니다. 이제 종합 문제예요. 다 섞여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제어에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바우처 제도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제어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100만 원 벌다가 20만 원 줬는데 그럼 120만 원 실제 소득이 120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임대료 내도 여기서 세이브 되잖아요. 20만 원이. 그걸로 다른 소비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저가주택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보조금 지급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했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은 이미 증가한 거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공급은 이미 증가해 있다. 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하므로 이중가격이라는 것은 사적시장과 공공시장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 임대료 차익만큼 보조받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규제 임대료보다가 시장 임대료 높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주거이동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위에서 하나만 하예요.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그래서 문장이 좀 길고 까다로웠어요. 자, 18회 분양가 상한제 수요의 가격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네. 네.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걸 그림으로 안 봐도요. 제가 말로 한번 해보면 임대료 규제니까 지금 분양가 규제니까 분양 가격을 하락시켰어요. 이렇게 하락시킨 거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이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점선이 탄력적이죠. 실선보다 노란색 수요 곡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 정도가 다른 거죠.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이런 뜻이에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거고. 이번엔 공급을 물어봤어요.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어떻습니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 이거 아니에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번에 가격 떨어지 공급이 감소 죄송합니다.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는 거죠. 공급이 요만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이 감소하니까 탄력적일 때 완만하죠. 점선이. 당연한 내용이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 하면 적용하면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죠. 소형주택 공급 감소예요. 확대가 아니라. 그래서 소형주택은 공급이 감소하고 대형주택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불법으로 전매한다. 뭐 이런 현상. 3번이 틀린 답이다. 19회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거. 자, 분양가 상한제.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위축. 주택 가격 상승. 맞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초과 수요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건설업체 수익성 낮춘. 그래서 주택 공급 감소. 시장 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하로.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만 맞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0회 틀린 것은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임대료 규제죠.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촉진된다. 말도 안 돼. 주거 이동 단기적으로 그대로예요. 공급이 줄지 않으면서. 1번부터 틀렸습니다.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소비 늘어나고 자, 이거는 뭐 상식적인 다구 매입 임대주택도 하고 있다는 거고 생산자 공공임대주택 보조 방식이 자, 이것도 당연한 최고 주거 기준을 갖고 있다. 23회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려운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잖아요. 예. 즉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고쳐보자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발휘되지 못하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잖아요. 자, 기존 임대주택 다른 용도로 전에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 장기 전세 주택이 있다. 직접 보조해주게 되면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주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 이런 거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6회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틀린 거. 주택 바우처가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였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주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이거 틀렸네요.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거 이동도 안 되죠. 공급이 줄어서 거래가 줍니다. 장기 전세주택 20년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OX를 보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거 당연하고 임대료를 시정 균형 임대료 이상에서 규제하는 것 틀렸죠. 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수는 증가하지 않았죠. 사적 시장이 줄어가지고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채권 입찰제라는 것이 이제 강제로 니네들이 프리미엄 얻었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강매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시세 차익을 뺏어가는 제도예요. 실수요자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환수되는 겁니다. PIR 지수가 높으면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게. 소득에 비해서. 또 슈퍼 지수가 높아도 주거비가 높다는 거죠. 생계비 중에. 주택 부담 능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임대료 하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생산자 보조금이 수요자 보조금보다 유리하다라고 배우셨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건 생산자잖아요.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 바뀌어 있어요. 자, 임대료 규제면 장기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랬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급, 규제는 어쨌든 공급이 줄어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 수행으로 이건 임대료 보조 정책이니까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장 주택 정책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신 내용대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조세 정책을 하게 되는데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의 기능, 조세의 전과 기착, 부동산 관련된 조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